세계 열강과 일본, 조선 침략을 호시탐탐 노리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섬나라에서 태양과 바다를 바라보며 살던 일본 민족은 오랫동안 한반도를 집어삼키려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날로 강해지던 일본에서는 어느덧 대륙 진출론과 정한론이 대두되었다. 정한론자들은 조선의 실정을 살피며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1893년 보은집회와 원평집회가 열린 뒤 1894년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가 일어나고 전주성이 농민군에게 함락되자 드디어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민활하게 움직였다. 일본 침략자들은 청나라가 조선에 원병을 보내자 그것을 빌미로 일본군을 한반도에 파병했다.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개화 정권을 수립했으며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일본군은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3국의 간섭을 받았다. 청일전쟁과 일본의 승리를 계기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개편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동학농민군은 집강소 활동을 전개하면서 2차 봉기를 준비했다.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물실호기라 여기고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작전을 치밀하게 펼쳤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타이완과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실마리를 열어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짓밟는 침략자가 되었다.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침투하던 19세기 후반,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유럽의 발칸반도와 같은 분쟁 지역이라는 비유마저 생겼다. 조선은 더 이상 극동의 은둔자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알몸을 드러낸 갓난아이와도 같았다. 이제 너도 나도 이 땅을 넘보며 집적거렸다. 조선에서 벌어진 열강의 패권 다툼은 초기에는 청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개항 이후 일본에게 기선을 제압당한 청나라가 먼저 신속하게 움직였다. 여흥민씨 문벌 세력과 결탁했던 위안스카이는 군란의 막후 인물인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텐진에 유폐하고 조선 조정을 장악했다. 또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는 개화파와 끈이 닿았던 일본군을 몰아내어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청나라 입장에서 조선은 번속국이었기에 외교는 물론 내정까지 간섭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은 독립국이므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열강은 청나라나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을 중립국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개입을 강화하려는 속셈이었고 러시아, 영국 등 제국주의 열강은 조선에서 이권을 차지하려면 청나라나 일본의 기득권을 부정해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일본은 조선 정복의 실현을 위해 조선의 정치 동향, 민중의 동태 등 정세를 분석했고 이권 확보와 상인 및 거류민의 안전을 당면 과제로 끊임없이 내세웠다. 동학농민혁명의 진행 과정을 담은 가보조선 내란 시말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폈다. 조선은 독립국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단지 오늘날 한 가닥 명맥만이 겨우 이어지거나 없어지는 사이를 맴돌고 있다. 무슨 연유든 실로 조선은 동양의 발칸반도와 같다. 사방의 이웃이 손톱과 이를 갈면서 그 고기를 살핀 지가 오래되었지만 또 어찌하지도 않았다. 이 나라의 내부 모습을 관찰하니 여러 종류의 숨은 불평당의 세력이 지금은 점차 그 걸음을 내디뎌 조정의 기강이 흔들리는 기회를 틈타 혁명을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 여러 곳에서 봉기하여 안으로는 간사한 자를 배척하여 충량에 힘쓰고 밖으로는 처구의 척양의 주의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오직 지방 토민의 환심을 사는데 힘을 쏟고 있다. 켜켜이 쌓인 적폐 때문에 계속 조정을 싫어하는 토민들은 다투어 이에 호응하여 그 세력이 대단히 창궐하다. 이는 조선의 동학농민군 봉기가 일어나자 그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고 주변 정세를 파악한 문서다. 여기서 말하는 불평당은 동학교도와 농민 세력이었다. 조선 내정의 위기 상황은 곧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어 청나라 영국과는 달리 일본의 역할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을 써서 일본 정부에 건의한 자는 필명이 함남 1인으로 전해지는데
정책 참모의 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한편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 게재된 조선과 인근 나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침내 조선의 난이 일어났다. 관군은 이를 평정할 수 없어 원군을 청나라에 청했다. 청나라 원군은 이미 인천에 들어왔고 우리나라도 병사를 파견하여 제국 공서와 신민을 보호하려고 한다. 양국은 이미 핵문지조를 거쳤다. 서구의 야망은 조금이라도 그 틈이 보이면 남하의 뜻이 있다. 날카로운 손톱을 움직이면 무기가 되므로 조선은 실로 그 먹이가 된다. 조선이 망하면 청나라가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가 이를 비호하려는 뜻이 있다. 조선은 굽혀 청나라에 속할 것이다. 조선은 우리와는 입술과 이 같은 사이다. 어찌 다른 탄식 소리를 용납하겠는가? 조선은 작다고는 하지만 그 관계성을 볼 때 매우 크다. 오사카 아사히 신문 1894년 6월 10일. 여기서는 조선과 일본의 특수관계를 말하고 또 러시아를 청나라보다 더 무서운 침략 세력으로 규정했다. 또 열강이 조선에 접근한 실상을 전하면서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곧 인천항에 중국, 미국, 영국, 러시아 군함이 정박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동양의 대국을 유지하는 것은 이러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에 있는 조선의 독립을 붙들어주는 것은 과연 누가 맡을 것인가? 청나라에 대항하여 동양의 대국을 유지하는 것도 과연 우리의 일인가? 라고 물었다. 오사카 아사히 신문 1894년 6월 13일. 이제 청나라와 일본 두 나라가 패권을 다투면서 서두른 조선 출병의 배경과 각국의 명분을 살펴보자. 갑신정변 시기 청나라군이 일본군과 충돌하면서 일본 군인의 사상, 일본 공사관의 피해 등이 일어났다. 그 뒤 일본은 갑신정변의 배상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일본은 청나라에 전면전쟁을 불사한다고 압박했으나 청나라는 복잡한 내정 문제와 열강과의 대치 중에 전면전을 수행할 여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북양 대신 이홍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에게 굴복해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합의를 했다. 1885년에 체결한 텐진 조약은 표면적으로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이지만 사실은 조선에 대한 패권 다툼을 위한 발판이었다. 텐진 조약 중 3조에는 조선에 변란이 일어나 출병할 때는 한쪽 나라가 상대국에게 통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예전처럼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 지배적인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였다. 그런데도 일본은 조선에서의 패권 경쟁에서 밀려났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군사력 증강을 통해 호시탐탐 반전의 기회를 노렸다. 1892년에서 1893년 사이 마침내 조선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동학교도가 공주와 삼내에서 집회를 열고 광화문에서 교조 신원을 위한 복합 상소를 벌였다. 이어 척양척외를 주장하며 서울 외국공사관에 방문을 붙이기도 했고 보은과 원평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 시기 일본 내각과 외무성에서는 일본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출병을 논의했다. 일본 육군과 해군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소냐 하며 흥분해서 구체적인 작전을 세웠다. 일본 공사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외무 대신 무스 무네미스에게 전했다. 만약 동학당이 일단 막다른 수단을 동원한다면 조선 조정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동학당을 진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재료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지는 경험에 비추어 오히려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경성에 체류 중인 일본인은 700여 명으로 대부분 당장이라도 참화를 만날 우려가 있습니다. 동학당이 재류 외국인을 몰아내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이를 실제로 결행할 용기는 아마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라도 사건이 발생하여 보호하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문서 1893년 4월 10일. 이 글에서는 조선군이 동학당을 진압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하고 미리 군함을 증파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의 출병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공사관 또는 거류민 보호만을 내세우고 있다.
동학농민군 집결에 대해 미리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실제로는 보은과 원평 두 집회가 무력으로 번지지 않고 해산된 탓에 이 계획은 중지되었다.